러시아 병실에서 들려온 한국 노래. 죽음을 앞둔 한 노년 여성이 매일같이 듣던 그 노래의 주인은 30년 전 떠나간 한국 남자였습니다. 가족도 몰랐던 과거, 그리고 딸이 찾아낸 믿을 수 없는 진실. 한 장의 편지, 한 곡의 한국 노래,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나타난 그 남자. 과연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첫사랑, 그 아름답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스크바의 하얀 병실 창문으로 2월의 차가운 눈이 내리고 있어요. 창틀에 쌓인 눈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제 기억 같아요. 반짝이다가 녹아서 사라지는. 그런데 몇몇 기억들은 30년이 지났는데도 가슴 한구석에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제 이름은 카테리나 미하일로바입니다. 56살, 이제는 폐암말기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요. 창백한 피부와 쇠약해진 몸이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20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요. 오늘도 저는 낡은 손이 워크맨을 꺼내 귀에 이어폰을 꽂았어요. 이 30년 된 카세트 플레이어는 병실에서 제 유일한 친구예요. 버튼을 누르자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곧 한국어 노래가 흘러나와요.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이등병의 편지예요. 낯선 한국어 가사지만 그 애절한 선율은 제 영혼을 흔들어요. 노래가 흐르는 동안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려요. 눈물은 볼을 타고 내려와 베개를 적시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와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딸 알리사가 들어와요. 엄마, 또 그 노래 듣고 있어요? 알리사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해요. 그녀의 머리카락은 내 젊은 시절과 똑같은 밤색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아버지를 닮아 짙은 갈색이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실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봐요. 러시아 노래도 많은데 왜 항상 이해도 안 되는 한국 노래만 들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저는 이어폰을 빼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요. 창문 너머로 모스크바의 회색 하늘이 보여요.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 그 사람도 있을까요? 30년 동안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이에요. 의사는 어제 제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하일로바 씨,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3개월을 넘기기는 힘들 겁니다.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니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예요. 제 손가락은 떨리지만 용기를 내서 워크맨의 리와인드 버튼을 눌러요. 테이프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져요. 그리고 알리사의 손을 꼭 잡아요. 제 손은 차갑지만 마음은 뜨거워요. 알리사, 이제 내게 모든 걸 말해줄게. 이 노래는 내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에 관한 이야기야. 내 아버지는 아니지만 내 심장을 가져간 사람이야. 알리사의 눈이 커지고 그녀는 조용히 침대 가까이로 의자를 당겨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30년 동안 꽁꽁 얼어있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해요. 1992년 내가 27살이었을 때의 이야기야. 1992년의 모스크바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붉은 소련 국기가 내려가고 러시아 3세기가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었죠. 거리에는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둘러 걸었고 가게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저는 27살,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로스에네르고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행정 담당자로 일했어요. 푸른 정장 재킷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 직업상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었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미하일로바 씨, 한국 건설팀이 도착했습니다. 상사인 볼코프 부장이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그의 땀에 젖은 이마를 보니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부터 당신이 그들과 일할 겁니다. 통역사는 다음 주에 도착하니 그때까진 영어로 의사소통하세요.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외국 회사와 일한다는 건 저에게 새로운 기회였으니까요. 책상 위 작은 거울로 머리를 정돈하고 립스틱을 바르며 준비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5명의 한국인 남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죠. 다른 사람들보다 젊어 보였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 단정한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턱선. 그가 바로 정윤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테리나 미하일로바입니다. 행정 담당자로 여러분을 도울 예정입니다. 제 영어 인사에 다른 한국인들은 미소로 답했지만 정윤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서류를 저에게 밀어 넣었죠. 이것 검토해 주세요. 빨리. 그의 말투는 차갑고 명령적이었어요. 제 가슴에 작은 분노가 일었어요. 이런 무례한 사람이라니. 하지만 전문가답게 미소를 유지하며 서류를 받았죠.
그 후 한 달 동안 저는 매일 그와 마주쳤어요.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항상 짧고 사무적이었죠. 그는 인사도 없이 제 사무실에 들어와 서류를 던지듯 놓고 필요한 내용만 짧게 말한 후 떠났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화가 끓어올랐어요. 한국인들은 다 저렇게 차갑고 무례한 건가? 동료 나타샤에게 물었더니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기계 같아. 일만 알지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사람들이래. 초가을에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유리창에 빗방울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정윤호가 빗물에 젖은 머리로 급하게 들어왔어요. 미하일로바 씨, 이 설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의 차가움이 아닌 급박함과 걱정이 담겨 있었죠. 손에 들고 있던 청사진을 책상 위에 펼쳤어요. 여기 이 부분. 안전장치가 부족합니다. 러시아 노동자들 위험합니다. 그의 서툰 영어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손가락은 설계도의 문제 부분을 가리키며 떨리고 있었어요. 상부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이대로 진행하라고 했지만 이건 사람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정윤호의 진짜 모습을 보았어요. 차갑고 무뚝뚝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한 양심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가슴속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설계도 문제를 함께 해결한 후 정윤호와 저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이제 사무실에 들어올 때면 짧게나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죠. 저도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10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제 책상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죠. 누가 놓았는지 물어볼 새도 없이 호기심에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소니 워크맨과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어요. 테이프에는 러시아어로 삐뚤빼뚤하게 들어보세요 라고 적혀 있었죠. 누가 이런 걸 놓고 갔지? 사무실 친구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정윤호가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우리 눈이 마주치자 그는 황급히 돌아섰죠. 그제서야 저는 이 선물의 주인공을 알아챘어요. 점심시간 조용한 곳을 찾아 이어폰을 꽂고 테이프를 재생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언어의 노래가 흘러나왔죠. 가수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그리움과 따뜻함은 분명히 느껴졌어요. 노래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의 손길처럼 편안하고 포근했죠. 노래가 끝나고 머리를 들자 정윤호가 구내식당 입구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는 제가 노래를 다 들었는지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갔죠. 고마워요, 정씨. 노래. 아름다워요. 제 말에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는 마치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같았어요. 제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김광석. 한국 가수입니다. 이등병의 편지.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의 서툰 러시아어가 귀여웠어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죠. 그도 함께 웃었고 순간 우리 사이의 벽이 조금 허물어진 것 같았어요. 점심. 같이 먹을까요? 제 제안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구내식당 대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죠.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었지만 모스크바 전경은 아름다웠어요.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든 도시가 발 아래 펼쳐졌죠.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그는 서툰 러시아어로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고향 부산의 바다, 어머니가 해주던 김치찌개, 대학 시절 친구들과 나눴던 추억들. 저는 처음으로 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죠. 말수 적고 차가워 보였던 그는 사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점심시간이면 옥상에서 만났어요. 워크맨으로 음악을 들으며 서로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는 한국어 몇 마디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러시아시를 읽어주었어요. 카테리나 이 노래 알아요? 백만 송이 장미. 그가 러시아 노래를 흥얼거릴 때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발음은 엉망이었지만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알고 보니 그는 러시아에 오기 전부터 카세트 테이프로 러시아어를 공부했다고 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 모스크바에 첫눈이 내렸어요. 옥상은 하얀 눈으로 덮였고 우리의 발자국만이 눈 위에 남았죠.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집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카테리나,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은 그저 지도 위의 작은 나라였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아름다운 나라일 것 같아요. 당신처럼. 제 대답에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다음 달 프로젝트 끝나면 한국에 같이 가요. 그의 말은 11월의 찬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한국이라니?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언어도 문화도 전혀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니요. 생각해 볼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서 기대와 설렘이 보였고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죠.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크렘린 궁에서 멀지 않은 오래된 아파트였죠. 벽지는 오래되어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는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와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엄마 나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 수프를 떠먹던 어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호기심으로 빛났죠. 누구니? 옆 부서의 블라디미르? 아니면 회계사 드미트리? 아니요. 한국인이에요. 정윤호라고.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죠. 한국인이라고? 카테리나 정신 차려. 그들은 우리와 달라.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야. 엄마 그렇지 않아요. 윤호는 따뜻하고 진실된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소리. 그들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야. 가족보다 일을 중요시하고 감정보다 책임을 우선시해. 너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내버려 둘 거야. 저는 어머니의 편견에 놀랐어요. 그녀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상한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소련 시절 교육의 영향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엄마 윤호는 달라요. 그는 나를 한국에 초대했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죠. 절대 안 돼. 내 딸을 그런 이국적인 곳에 보낼 수 없어. 거긴 아무도 너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었지만 정윤호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제 가슴은 두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옥상에서 정윤호를 만났어요. 그의 눈은 기대로 빛나고 있었죠. 제 대답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어요. 어머니가 반대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지만 이내 다시 희망을 찾더군요. 이해해요. 하지만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어머니 만나볼게요. 안 돼요. 제가 너무 급하게 말했나 봐요. 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외국인을 싫어해요. 특히 아시아인을. 그의 눈에 상처가 스쳤어요. 처음으로 그의 강한 모습이 아닌 연약한 모습을 보았죠. 제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주 저는 직장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 건설팀의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된다는 거였죠. 그들은 12월 중순이면 모스크바를 떠날 예정이었어요. 2달만 더 있으면 당신을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정윤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집에서는 매일 어머니와 싸웠어요. 그녀는 제가 정윤호를 만나는 것조차 반대했죠. 그 사람을 더 만나면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마. 어머니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12월 10일 눈보라가 모스크바를 덮친 날이었어요. 저는 정윤호에게 마지막 결정을 알려야 했죠. 저녁 내내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창밖으로는 눈보라가 거세게 불어오고 있었고 제 마음도 폭풍우 치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정윤호와 함께 한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새로운 삶, 아마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늙고 병든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었어요. 그녀는 저 하나를 의지하며 살아왔으니까요. 게다가 러시아 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고 어머니의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12월 11일 통근 버스에서 내려 회사로 향하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눈 덮인 길을 걸으며 마음을 정했죠. 오늘 그에게 말할 거예요. 함께 갈 수 없다고. 사무실 문을 열자 정윤호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창문에 비친 그의 옆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그는 제 발소리를 듣고 돌아봤고 우리 눈이 마주쳤죠. 결정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애써 참았죠. 미안해요. 못 가요. 침묵이 우리 사이를 가득 채웠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끝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어요. 이해해요. 가족은 중요하니까요. 그의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죠.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슬픔을 덮어주려는 것처럼.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1993년 봄, 저는 대학 선배였던 미하일과 결혼했어요. 어머니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죠. 그는 처음엔 다정했지만 술에 취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어요. 결혼 2년 만에 알리사가 태어났고 그 후 5년간 저는 미하일의 폭력에 시달렸어요. 결국 이혼을 선택했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왔어요. 어머니는 1998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 후 20년 동안 저는 정윤호의 테이프를 단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너무 아팠으니까요. 그 테이프는 서랍 깊숙이 묻어두었죠. 하지만 가끔 라디오에서 백만송이 장미가 흘러나오면 옥상에서 함께 보냈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2020년 의사는 제게 폐암말기 판정을 내렸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의 말은 병실의 차가운 공기처럼 냉정했어요. 그날 밤 저는 담요를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죽음이 두려웠던 건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진다는 게 슬펐죠. 내 인생에 정말 행복했던 순간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다락방 상자 속에 있던 그 테이프. 3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상자를 찾아달라고 알리사에게 부탁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알리사가 먼지 쌓인 상자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워크맨과 테이프가 고스란히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테이프는 여전히 선명했죠. 카테리나에게라고 적힌 러시아어 글씨 옆에 한글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가 흘러나왔어요. 30년 전 그대로의 목소리, 그대로의 감정이 제 귓가를 채웠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노래가 끝난 뒤 정윤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툰 러시아어로 녹음한 메시지였죠. 카테리나, 당신 선택 존중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 안 해요.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노래 듣고 생각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 순간 알리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울고 있어요?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젊은 시절 만났던 한국인 엔지니어, 음악으로 시작된 사랑,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30년간의 후회까지. 너희 할머니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이 심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사랑을 놓쳐버렸어. 알리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물었죠. 그분, 정윤호 씨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모르겠어. 아마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알리사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녀의 눈에 결심이 서려 있었죠. 찾아볼게요. 엄마를 위해서. 처음엔 그냥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리사는 진심이었어요. 그녀는 한국 대사관부터 시작해 인터넷 검색, SNS, 지인들의 도움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했죠. 저는 그저 병실 창가에 앉아 바깥 세상을 바라보며 김광석의 노래를 반복해서 들었어요. 2월의 어느 날 알리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찾았어요. 정윤호 씨를.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컵도 제대로 들 수 없었죠. 그분이 지금 모스크바에 있어요. 은퇴 후에 러시아 건축 유산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래요. 제가 연락했더니 내일 엄마를 만나고 싶대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창문 너머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수없이 정윤호를 그려봤죠. 그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그 단정한 검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을까요? 간호사가 아침 일찍 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머리를 감고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었죠. 병원 규정상 외출은 안 되지만 의사는 특별히 병원 정원에서 30분 동안 만남을 허락해 주었어요. 알리사가 휠체어를 밀고 저를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숨 쉬는 것도 잊으실 것 같아요. 알리사의 말에 웃으려고 했지만 떨리는 입술만 깨물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원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나무들은 벌거벗은 채로 서 있었고 벤치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죠.
알리사가 벤치에 눈을 털어내고 제 휠체어를 그 앞에 세웠어요. 저기 오시네요. 알리사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병원 정문에서 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하얀 머리, 약간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그 걸음걸이는 30년 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기타 케이스가 들려 있었죠. 입이 말라왔어요. 다가오는 그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주름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깊고 따뜻한 눈동자.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카테리나. 그의 목소리는 나이 들어 더 깊어졌지만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은 그대로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윤호 씨. 알리사가 조용히 물러나며 말했어요. 저는 카페에 있을게요.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정윤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죠. 찾았어요. 드디어. 그의 말에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미안해요. 그때 가지 못해서.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모두 의미가 있었어요. 그는 기타 케이스를 열고 낡은 기타를 꺼냈어요. 그리고 눈 내리는 정원에서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 깊어졌지만 노래에 담긴 감정은 30년 전과 똑같았어요. 노래가 끝나고 그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작은 mp3 플레이어가 들어있었어요. 30년 동안 매일 연습했어요.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들이에요. 100곡 넘게 녹음했어요. 감동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제가 직접 불렀어요. 한국 노래, 러시아 노래. 모두 당신을 생각하며. 당신, 결혼은 했나요?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기가 무섭게 후회했어요. 하지만 알고 싶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못했어요. 당신 이후로. 그 누구도. 우리는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 이후 정윤호는 매일 병원을 찾아왔어요. 의사는 특별히 면회 시간을 연장해 주었죠. 그는 매일 다른 노래를 들려주었고 3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에게 알리사의 어린 시절부터 힘들었던 결혼 생활, 그리고 암 진단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단 하나의 후회도 없으니까요. 봄이 오고 창밖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의사들은 제가 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했지만 저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있었어요. 정윤호는 병원 근처 호텔로 이사해 매일 저를 돌봐주었고 알리사는 그를 아버지처럼 따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따뜻한 5월의 날 정윤호는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카테리나, 당신 소원이 있다면 이루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한국, 보고 싶어요. 당신의 고향. 그의 눈이 빛났어요. 그는 즉시 의사와 상담했고 특별한 의료 지원을 받아 한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정윤호와 알리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6월의 어느 날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정윤호의 고향 부산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가 옥상에서 들려주던 이야기 속 바다를 실제로 보게 되었어요. 30년 늦었지만 마침내 당신을 제 고향으로 모셔왔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때로는 30년의 세월이 지나도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러시아와 한국 두 나라를 연결한 한편의 사랑 노래.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 사랑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카테리나와 정윤호 씨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진정한 감정은 30년의 세월도 문화의 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놓쳐버린 소중한 것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매주 다양한 문화와 시대를 넘나드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다음 에피소드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